안녕하세요. 보드를 활용하여 나만의 ISP 및 CDN 구축하기를 발표하게 된 김경택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슬라이드가 지금 자동으로 넘어가는 이게 됐죠? 네, 김 탓인 걸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김 탓이 아니라 그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이거 혹시 뭐 세팅된 거 있나요, 여기? 잠시만요. 잘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해보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엔드와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내 리눅스 공개 미러를 운영하고 있고 호스팅 IS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네? 이게 가려져 있네요. 어차피 마지막 챕터에 Q&A 받을 예정이니까 그때 받아도 되겠습니다. 일단 직접 ISP를 운영한다는 게 신기해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왜 직접 ISP를 운영하게 되었는지 그동안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P를 운영하게 된 이유는 지금도 운영 중인 공개 리눅스 미러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2020년에 라즈베리 파이 4B 시리즈를 사용했었는데 그때 우분투 포츠를 설치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내 우분투 포츠 레포를 지원하는 그 미러가 한 곳이 있었는데요. 미러가 단일 서버이기 때문에 여러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속도가 늘어졌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지형의 대역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미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러를 운영하면서 해외 다른 미러들도 한번 살펴보다 보니 IPv6라는 주소를 지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좀 신기하네,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V6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국내 통신사에서는 IPv6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V6를 할당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직접 IPv6를 임대해서 이제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그 터널링을 통해서 BYOIP를 통해서 IP를 가져와서 그리고 IPv4만 지원하는 서버에 터널링을 연결해서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너무 네트워크적인 거는 그때 당시 처음이었지만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한번 이거를 더욱더 연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ISP들이 사용하는 그 ASN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ASN 넘버가 있는데요. 그거를 할당받아서 직접 ISP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이를 통한 클라우드를 직접 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유키 네트워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이제 인터넷 익스체인지, 캔자스 시티 익스체인지, 인터넷 익스체인지와 같이 ISP 포인트에 접근해서 이제 여러 ISP들과 피어링을 맺으면서 여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SP를 운영하면 일단 IPv6의 경우이긴 하지만 이런 재미있는 I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IP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 ISP에서 사용 중인 IP 주소로 심리적으로 카페인을 충전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페 1002번이죠. 뒷자리도 카페로 됩니다. 그리고 IPv4와 IPv6를 지원하는 듀얼 스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웹서버에도 터널링을 통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IPv4와 IPv6 환경에서 둘 다 접근이 가능한 웹서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챕터는 IP 주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IP 주소가 뭔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IP 주소는 크게 사설 IP와 공인 IP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사설 IP는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고 공유기와 같은 내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주소입니다. 반면에 공인 IP 주소는 인터넷 사업자, ISP로부터 할당받아 인터넷 연결에 사용되는 주소입니다.
오늘 저희는 인터넷 통신에 사용되는 공인 IP 주소를 인터넷 라우팅 테이블에 발표하고 이를 통해서 CDN을 구축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IP 주소를 인터넷 라우팅 테이블에 발표하기 위해서는 ASN과 BGP를 알아야 되는데요. ASN은 오토노머스 시스템 넘버의 약자로 한국어로 망 식별번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의 네트워크에서 서로를 식별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BGP는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의 약자로 아까 말한 ASN과 함께 ASN 간의 라우팅 테이블을 주고받아 통신 경로를 설정해주는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그림을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에는 ASN1부터 ASN6까지의 ASN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ASN1에서 AS6까지 라우팅을 해야 한다면 AS4를 지나서 AS5를 지나서 AS6로 도달할 수 있겠죠. 또는 AS2를 지나서 AS6로 지날 수도 있고 가장 최고의 경로는 ASN1에서 AS6로 한 번에 가는 거겠죠. 이러한 경로를 설정해주는 것이 BGP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BGP를 통해서 ISP를 구축한다면 물리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물리장비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될지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라우팅 테이블은 전 세계 인터넷이 모두 합쳐져 있기 때문에 매우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기준으로 IPv4에서 약 94만 개, 그리고 IPv6에서 약 17만 개의 접두사가 인터넷 라우팅 테이블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규모의 라우팅 테이블을 받을 수 있는 물리 장비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장비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 시스코라는 업체의 그 라우터 모델인데요. 카탈리스트 8500L 엣지 플랫폼이라는 장비입니다. 일단 시스코라는 브랜드 자체에서 아주 가격이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인지 한번 맞춰보실 분 계신가요? 예상 가격으로. 2,000억이요. 근접하네요. 23,000달러에서 26,000달러입니다. 매우 비싼 가격을 보여주는데요. 한번 다른 장비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주니퍼 네트워크스의 MX204라는 모델입니다. 약 11,000달러에서 15,000달러입니다. 두 모델 모두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을 우분투와 같은 리눅스 OS에서 버드라는 패키지를 사용하여 저사양 저비용으로 BGP 세션을 구축하고 그리고 인터넷 라우팅을 전달받아 그다음에 IP 주소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제 그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우 유연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우분투와 버드를 활용하여 IP 주소를 발표했습니다. IP 주소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ISP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IP 주소, 그리고 ASN, 그리고 업스트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스트림이란 하위 네트워크에서 전파한 ISP를 상위 라우터, 그리고 인터넷 라우팅 테이블에 전달해주는 ISP를 뜻합니다. 발표된 IP 주소를 그림을 예시로 들자면 ASN1은 ASN2의 업스트림으로서 AS2에서 발표한 IP 주소를 전달받아 인터넷 라우팅에 전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IP 주소가 인터넷 라우팅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우팅 테이블에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의 ISP에서 그러한 라우팅 테이블을 다시 밑으로 전달받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현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키 네트워크스의 서버와 AWS의 라이트세이를 GRE 터널링으로 연결하고 BGP 세션을 수립하여 라우트 테이블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그런 결과적으로 /48 접두사를 인터넷 라우팅 테이블에 발표할 것입니다. 일단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일단 APT를 통해서 버드2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예제 파일이 올라 있는데 예제 파일을 활용하여 이제 버드의 설정 파일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설정 파일을 적용하여 인터넷 라우팅 테이블에 올릴 것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에 준비된 AWS 서버이고요. 지금 현재 넷플랜을 통해서 일단 그 호스트 유키 네트워크와 GRE 터널링을 연결할 것입니다. 일단 원래 AWS를 설치하게 되면 이더넷으로 이렇게
DHCP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일단 평상시에 AWS에서 받는 IP 주소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터널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GRE 터널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플랜을 적용하면 터널링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현재 서버는 밑에 있는 IP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터널링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 VP 네트워크와 지금 통신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GRE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러한 주소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내부 IP 주소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버드를 설치해서 이 내부 터널링을 통해서 인터넷 라우팅을 전달받고 발표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GitHub에 남겨있던 기본 설정 파일 가져왔습니다. 일단 define에서 이게 IPv4가 필요하진 않지만 일단 이거를 사용해서 원래 버드에서는 BGP에서는 서로 라우터 아이디를 가지게 되는데요. 라우터 아이디는 보통 IPv4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AWS에서 사용하는 내부 IP 주소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IPv4가 첫 번째 줄에 나오는 IPv4가 라우터의 아이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업스트림과 그리고 다운스트림 저희가 사용한 어나운스할 ASN을 밑에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서로 간의 IP 주소, 서로 간의 GRE 터널링 주소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주소가 저희가 이제 이 서버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IPv6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IPv4를 라우터 아이디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밑에 먼저 설명했습니다. 밑에는 이제 BGP 세션을 이제 수립한 설정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ASN 주소와 그다음에 로컬 GRE 터널링 IP 주소를 통해서 BGP 세션을 구축을 하고요. 이제 터널링 라우팅 테이블을 주고받을 때 필터링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현재 import all에서 업스트림에서 받는 라우팅 테이블을 전체 다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필터를 통해서 그러한 필터를 통해서 현재 어나운서 IP 주소 이 IP/48 접두사를 설정해서 이 접두사만 이제 어나운서에게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접두사를 어떠한 게이트웨이를 원해서 사용할지 설정해주고 그리고 커널이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받을 건데 아까 설명해서 약 17만 개의 IP6 접두사가 이제 인터넷 라우팅 테이블에 있다 했는데요. 이러한 접두사를 이제 전달받은 다음에 리눅스의 커널에다가 올려서 이제 라우팅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이게 그 커널 영역이고요. 네, 설정 파일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드 컨피그를 하기 전에 아까 사용할 IP 주소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설정해야 됩니다. 일단 덤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사용할 IP 주소를 이제 리눅스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줬고요. 그럼 이제 버드 컨피그를 쳐서 이제 세션을 설정 파일대로 수립해 줍니다. 문제가 발생했네요. 아마 설정 파일을 제가 수정했었는데 다시 수정한 번에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컨피그레이션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버드의 명령을 통해서 밑에 보면 이제 서버가 죽으려고 하는데 이 과정이 지금 인터넷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약 17만 개의 IPv6를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션을 보면 업스트림 ASN 151349 IPv6 BGP 세션이 수립이 되었고요. 우리가 이제 리눅스에서 라우팅 경로를 볼 수 있잖아요. IP-6 라우트를 명령어를 치면은 보통 우리들의 게이트웨이, 내부망 주소가 나오는데 지금 만약에 이걸 엔터를 누르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터넷 라우팅 테이블이 지금 리눅스 서버에다 전부 다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카운트를 해보면은 지금 약 19만 개 정도 라우팅 테이블이 지금 리눅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물리 장비를 사용했다면 아까 26,000달러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지만 저희는 이제 vCPU 2개짜리 램 2기가짜리 VPS에다가 이제 이러한 라우팅 테이블을 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V6 통신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일단 구글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했던 아주 재밌는 IP를 통해서 지금 통신을 하고 있네요. 지금 좌측 상단에 보이시죠? 카페. 우리들은 카페인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연은 지금 시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인터넷에 있는 모든 라우팅 테이블을 가져왔습니다. 약 18만 개 정도 라우팅 테이블이 들어왔는데요. 근데 과연 이 모든 라우팅 테이블이 신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하겠죠. 네, 그건 아닙니다. BGP 하이제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제킹이 뭐죠? 이게 탈취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BGP 하이제킹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BGP는 항상 짧은 경로와 더 작은 접두사,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만약에 지금 슬래시 48 접두사를 발표했지만 만약에 슬래시 39 접두사를 이제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악의적으로 더 작은 접두사를 설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라우팅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짧은 라우팅을 선호합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ASN1에서 AS3까지 가는 게 원래 정상적인 경로입니다. 그 중에서는 AS2라는 중간자 AS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AS4라는 중간자 없는 새로운 AS이 나타났을 때 가장 최단 거리는 AS4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AS3로 가야 되는데 AS4로 잘못되게 하이제킹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 대로 슬래시 39대가 어나운스하고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슬래시 48을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어나운스하게 되면 그쪽으로 라우팅이 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RPKI가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 자원, IPv6 주소, v4 주소, ASN 주소 같은 곳에 전자서명, ROA를 발급하여 라우팅 경로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BGP 하이제킹 사례가 있긴 했었는데요. 약 22억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RPKI가 적용된 부분은 0.4%에 불과합니다. 0.4%면 매우 적죠. 우리가 만약에 해외 통신을 하다가 누군가가 잘못된 AS 넘버를 어나운스해서 그 여분의 경로가 잘못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옆나라 일본의 RPK 적용 비율이 45%에 비한 거면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들의 안전한 인터넷 생활을 위해서 그럼 실제로 RPKI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에서 오픈소스로 공개된 패키지인데요. GoRTR을 사용해서 쉽게 RPKI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oRTR은 OctoRPK라는 패키지 서비스를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고 클라우드플레어에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자서명들을 OctoRPK가 취합을 합니다. 그다음에 취합된 정보를 가지고 JSON 형식으로 저희 GoRTR을 설치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JSON을 해석해서 이제 이러한 주소가 이제 올바른 경로인지 검증해 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itHub에 GoRTR 레포에 들어가서 릴리즈 최신 영역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여기에
DB 파일 있죠. 저희는 우분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dpackage i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러한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단 wget으로 저희가 원하는 ORTR을 설치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dpackage i를 통해서 서비스에 등록을 해줍니다. 오토고타가 자, 이렇게 설치가 됐죠. 그 다음에 ORTR이 서비스에 등록이 됐을 겁니다. 로드 됐죠. 그럼 이제 ORTR을 실행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전에 BGP 세션을 만들었을 때 인터넷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줬을 때 익스포트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필터를 적용해줬지만 들어오는 것에서는 필터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 필터를 적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RPKI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RPKI를 글씨 조금만 더 크게. 글씨 조금만 더 크게. 고RTR을 통해서 이제 버드와 연동을 할 겁니다. 이제 버드는 이제 저희가 설치한 고RTR이 지금 82 포트로 이제 웹에서 작동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버드 친구가 불러와서 이제 RPKI를 부를 겁니다. 다음과 같이 일단 ROA 인증서를 포함한 테이블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82 로컬호스트에서 지금 RPKI 서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일단 함수를 만들어서 이런 함수를 통해서 얘가 올바른 라우팅 경로인지 얘가 판단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달라진 거는 저기 include 아까 전에 설정했던 그 RPKI config를 불러오고 그리고 import 필터를 설정했습니다. 만약에 이 V6 이제 임포트를 해서 접두사를 가져올 때 이 RPKI를 검증을 통해서 만약에 올바르지 않는 접두사다 하면은 eject 이라는 경로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리컨피규어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버드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버드가 이미 들어온 접두사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이제 다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제 모든 설정을 리로드하는 게 맞겠죠. 자 리로드를 했고 이제 다시 CPU가 100%를 찍으면서 라우팅 테이블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네, 살벌하네요. 그래서 이제 BGP 세션을 보면은 아까 전에는 보드를 써야 되는데 이 필터 아까 전에 필터 임포트 오류였기 때문에 필터링 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RPK를 적용해서 565개의 접두사가 이제 올바르지 않은 접두사라고 판정을 해서 지금 이젝트 시킨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인터넷 생활은 이제 안전해지겠죠. 이제 가져가는 나쁜 놈들이 없으니. 이제 BGP를 통해서 IP 주소를 어나운스하는 것에 성공했으니 이제 CDN을 구축하는 걸 알아봅시다. 여기 혹시 그 서버에서 DNS 운영하실 때 1.1.1.1이나 8.8.8 DNS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오, 많이 계시네요. 그러한 DNS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IP 주소는 유니캐스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을 접속한다 하면은 레이턴시가 엄청나게 길어지겠죠.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1.1.1이나 이제 8.8.88 이런 DNS들은 애니캐스트 방식을 사용합니다. 애니캐스트 방식은 하나의 목적지를 가지지 않고 여러 가지 목적지를 가져서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경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 IP를 선택한다 해도 한국에 그러한 목적지를 가진 IP 주소를 어나운스하고 있다면 그런 경로로 접근되어 아주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까 리눅스를 통하는 유연한 확장이 가능하다 했는데 이는 애니캐스트 서버에 배포하는 데 매우 효율적인 역할을 합니다. 업스트림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업체가 몇몇 있는데요. 그 업체를 사용하고 벌처라는 업체를 사용해서 이제 그리고 테라폼을 활용하면은
이런 설정 파일을 애니캐스트 방식으로 이제 손쉽게 애니캐스트 서버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배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미 사전에 배포를 좀 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지금 서울, 도쿄, 런던, 토론토 등 여러 가지 서버에 지금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둔 이제 스냅샷을 통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배포를 했습니다. 코드요? 네. 이거 어쨌든 이거 나중에 레포지터리 설명에 있습니다. 그냥 IPv6를 사용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전 코드를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VPS의 성능, 그 다음에 스냅샷 ID를 사용해서 이제 인스턴스를 여러 개 9개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9개를 굴렸고, 지금 벤치마킹을 돌렸는데요. 보면은 하나의 IP 주소에 대해서 지금 여러 국가에서 접속을 했는데 레이턴시가 짧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도쿄, 하와이, 런던, 이런 식으로. 하나 IP에 대해서 여러 국가에서 동일한 100ms 넘거나 그런 경우가 없죠. 가장 가까운 서버를 자동으로 선택해 줬기 때문이다. 애니캐스트 방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 애니캐스트 서버에다가 엔지닉스와 같은 웹 서버를 올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웹 서버에서 이제 리버스 프록시를 통해서 이제 캐싱을 잡고, 그러면 그 캐시에 대한 정보를 가장 가까운 사용자에게 전달해 주겠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CDN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같은 애니캐스트 서버를 배포하면서 이런 엔지닉스를 담았고요. 그래서 지금 공개 리눅스 제가 운영 중인 그 리눅스 유키 네트워크 미러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오리진을 두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에 애니캐스트 서버를 배포하여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도 빠른 접속을 CDN 같은 개념으로 구축하여서 빠르게 리눅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세션 마치도록 할 텐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아까 고 RTR을 이용해서 이제 정상적인 이제 애들을 필터 해주는 역할을 이제 깔아준다라고 이제 그것 때문에 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요거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필터가 돼야 되는 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얘가 자동적으로 알아서 필터를 넣어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새로 좀 받아서 업데이트를 하고 재시작을 때려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고 RTR에서는 일단 HTTP를 통해서 이제 JSON 형식으로 이제 ROA 데이터를 실시간보다는 주기적으로 가져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몇 시간이나 그런 몇 시간 정도 주기를 가지고 이제 옥토 RPK에서 정리된 인터넷 ROA 전자 서명을 가져오고요. 버드에서는 이제 그러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만약에 올바르지 않은 새로운 접두사가 발견이 되면 자동으로 리젝트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으로 한다. 네, 자동입니다. 하나만 더. 네. 아까 전에 애니캐스트로 구성해서 이제 미러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려면 해당 서버에 그 애니캐스트 IP를 이제 적용을 해야 할 텐데, 혹시 따로 S3DSI나 그런 것도 다 적용이 되는 어떤 SRT? L3DSI. DNS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BGP가 이제 우리가 지금 ISP를 구축했기 때문에 BGP는 항상 짧은 경로를 선호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IP를 이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동시에 똑같은 IP를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ISP들은 당연히 미국에서 발표하는 IP 주소를 더 가까운 경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DNS를 사용할 필요 없이 해당 IP 주소로 접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 사항 있으시고 시간이
아까 고 RTR을 사용해서 RPKI를 통한 필터링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RPKI 말고 다른 필터링 방법들 그러니까 IRRDB나 뭐 다른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시스템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고 또 그거를 버드에 적용을 해서 그것까지 필터링이 되나요? 보통 옥토 RPK에서 IRR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같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한 번에 취합해서 RPK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IRR 정보는 이제 이제 인터넷 관리 기구에서 이제 등록할 수 있고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RPK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 RTR에서 이제 모델을 받아오는 시간을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24시간 간격으로 받아온다든지 12시간 간격으로 받아온다든지 해야지 이제 트래픽 관련해서 많이 안 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설정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제 버드에서 가져오는 시간도 설정이 가능하고 버드 아니면은 이제 고 RTR 컨피그에서 직접 건드려서 이제 옥토 RPK에서 이제 정보를 가져오는 시간도 이제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럼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